두 번째 또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1등 과학 선생님 이선호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모시고요. 신비한 해양 동물, 그들을 위한 4차 산업의 역할에 관한 강연을 또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과학 커뮤니케이터를 무대 위로 모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을 대중들에게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현직 연구자였어요. 한 13년 정도 연구를 하다가 제 적성은 이렇게 썰 푸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걸 알게 돼가지고 대중들에게 아인슈타인이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대중들에게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내용도 남녀노소 누구든 가볍게 또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해양동물들 이야기랑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이 해양 개발을 위해서는 이 해양이란 환경 자체가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점점 되기 힘들어지고 있는 환경이긴 해요 지금. 그래서 어떤 환경에 위험에 처했나 보면 지금 해안가 근처에 가는 동물들을 보면 이거는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굉장히 쓰레기가 뱃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갈매기들 뱃속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릴 때 소라게 키워 보신 적 있죠? 근데 요즘엔 소라게가요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을 집으로 쓰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당장 이렇게 소라게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해안가 근처에 사는 동물들이 이런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해안가가 이 정도인데 바다는 얼만큼 심각할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준비를 하고 극복 방안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러려면 우리 해양 동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다양하고 신기한 동물들이 많은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바다 하면은 굉장히 깊죠.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주를 연구한 것보다 바다를 연구한 게 더 적다고. 그만큼 심오한 곳이고 이런 바다 자체가 사실 사람이 들어가서 탐사를 하기에는 너무 넓고 너무 깊어요. 뭐 맨몸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서 최고 기록이 한 250m 정도 되는데 그 250m는 과일로 치면 껍질도 안 돼요. 이 바다의 깊이를 봤을 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직접 이 바다에 들어가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다양한 잠수정이나 첨단 기술을 통해서 탐사를 해봤겠죠. 놀랍게도 에베레스트 산을 넣어도 밑바닥이 안 닿아요. 이 바다는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제일 깊은 곳이 마리아나 해구 11,000m 정도 돼요. 챌린저 해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일 깊은 곳은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해안 또는 비티아즈 해연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상식을 내뿜을 수 있겠죠.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리아나 해구는 마치 그런 거예요. 엑소쌤 어디 살아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아요. 이거는 좀 부정확하잖아요. 대한민국 판교에 살아요. 이 마리아나 해구도 얕은 곳이 있고 깊은 곳이 있어요. 근데 가장 깊은 곳이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해연이다. 그래서 이런 깊은 곳부터 얕은 곳까지 과학자들이 탐사를 하면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체들 하나씩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쥐노래미라는 생명체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지금 옆에 알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알을 지키고 있는 당사자가 엄마가 아니고 아빠예요. 아빠. 이 수컷이거든요. 근데 이 수컷이 몇 달을 밥을 안 먹고 자기 알들을 지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성게가 공격하러 와요. 이 성게가 지금 여기 알들을 막 터뜨리고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수컷 아빠가 이거를 물면 자기가 가시에 찔려요. 그래도 과감하게 물어요. 이렇게. 야, 그러면 이렇게 좀 한번 물어보니까 좀 아파요. 그래도 이거를 안 치우면은 자기 알들이 터지니까 잡혀 먹히니까 끝까지 아파도 참고 이걸 뭅니다. 쥐노래미라는 수컷입니다. 그래서 물고 던져버리죠. 대단한 부성애죠. 네.
그래서 물고 던지면은 실제로 이 동물을 보면 여기 입술을 보세요. 입술 보면 굉장히 가시가 많이 박혀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하다. 어느 동물이건. 그럼 또 다른 동물 한번 볼까요? 베러라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심해 사는데 이마가 투명해요. 굉장히 신기하죠. 눈이 어딜까요? 여기 눈 보이나요? 이건 사실 눈이 아니라 콧구멍이에요. 눈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베러라이는 이마를 투명하게 하고 눈을 이마 쪽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 눈을 약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뒤에도 보이고 옆에도 보이고 앞으로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천적을 쉽게 찾아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거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신뱅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건 아기 모기인데 얘는 사람처럼 낚시를 해요. 그래서 진짜 낚시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바닷속에 살고 있고요. 아기 모기다 보니까 굉장히 입이 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낚시를 한다 그랬죠. 자기 몸 기관의 일부가 낚싯대처럼 뻗어 있어요. 이렇게 신기하죠. 그리고 이 끝은 이제 미끼처럼 움직입니다. 가짜 낚싯대, 가짜 미끼예요. 그럼 이거에 유혹을 당한 물고기들이 다가와서 먹으러 왔다가 자기가 잡혀 먹히는 거죠. 자, 이거 물고기들 왔죠?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대단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바로 자기 몸의 일부인데 일리시움이랑 에스카라는 부위라고 합니다. 이걸로 적극적으로 미끼를 유혹해요. 딱 봐도 지렁이 같죠? 바닷속 해양동물들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속아요. 그래서 지렁이인 줄 알고 먹으러 왔다가 오히려 자기가 잡혀 먹히는 거죠. 이렇게 유혹을 하면은 근처 왔다가 잡혀 먹혀요. 이렇게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이제 신뱅이 일종입니다. 유혹을 하면은 근처에 잘못 왔다가 이제 잡혀 먹히는 죠. 왔다 갔다. 잡혀 먹히죠. 살아 못지 않죠? 네. 자, 또 흉내의 달인도 되게 많아요. 흉내의 달인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물, 해양 동물 하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바닷속에. 색깔도 되게 잘 바꾸고. 색깔만 잘 바꾸는 게 아니에요. 패턴도 되게 잘 바꿔요. 여기 친구 혹시 알아요? 문어. 박수 한번 줄게요. 잘했어요. 혹시 상품이 있으면은 이 친구 나중에 한번 나눠주세요. 끝나고 가면 이제 상품 하나 줄 거예요. 네. 맞아요. 문어가 있는데 문어만큼 또 변신을 잘하는 게 갑오징어라 그래요. 우리 갑오징어가 맛있는 줄만 알았죠? 아닙니다. 변신도 되게 잘해요. 갑오징어는 자 주변 패턴을 따라요. 지금 잘 보면은 노랑 흰색 네모 보이나요? 똑같이 따라하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마치 타일 패턴처럼 이렇게 숨기도 해요. 이렇게. 대단하죠? 이렇게 따라하죠. 이렇게 따라하죠. 또 여기도 지금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나요? 이 갑오징어예요. 근데 아까 여기 친구가 말한 것처럼 문어는 더 변신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갑오징어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이 갑오징어는 자기 몸에 색소세포에서 색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몸을 반짝반짝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본 꽃게들이요 체면에 걸린대요. 체면에. 그래서 못 움직여 이렇게 잡혀 먹혀요. 대단하죠. 근데 갑오징어 못지않게 변신 잘하는 게 여기 친구가 얘기했던 문어. 그래서 흉내 문어는 애가 있어요. 제가 이 갑오징어 변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소라게를 따라하기도 합니다. 근데 서로 속아요. 갑오징어가 소라게인 줄 알고 왔다가 공격하다가 놀라서 다시 변신해집니다. 야, 되게 신기하죠? 야, 나 갑오징어야, 나 공격하지 마. 이런 식으로 서로 속고 속이는. 자, 문어도 변신 되게 잘해요. 자, 여기 흉내 문어거든요. 자, 지금 천적이 문어를 발견했어요. 문어다. 타코야끼 하면서 먹으러 옵니다. 근데 갑자기 독을 가진 물뱀으로 바뀌어요. 야, 똑같죠? 자, 그래서 이제 천적을 따돌렸어요. 도망가야지. 자, 근데 또 상어한테 걸렸어요. 문어다. 초장에 찍어 먹어야지 하면서 공격하러 옵니다. 그럼 얘가 갑자기 맛없는 물고기처럼 변해요. 근데 진짜 물고기가 따라간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자, 여러분 여기 문어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죠? 여기 문어 이건가? 어디 있지? 물고기인가? 여기 문어는 여기 있어요. 오, 변신 잘하죠? 이 문어가 변신 어떻게 이렇게 변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면 자기 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색소 세포가 있어서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있어요. 색소. 그래서 색소포에서 색소를 만들어서 색깔을 바꾼다.
그래서 이게 문어 피부거든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색소를 확장 축소해서 멀리서 봤을 때 이제 모자이크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을 바꿀 수 있고 패턴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 이제 문어 이런 거 숙회 이런 거 먹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먹지 말고 이런 거 좀 얘기해주면 인사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 하면서 살았어요. 급식에 나왔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친구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과학이 문화가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려주면은 또 인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바다 생명하면 또 해마가 대표적이죠. 바다, 해, 말, 맞자. 그래서 말을 되게 닮은 생명체를 해서 해마라 그래요. 근데 이 해마는요, 신기하게도 보통은 얘가 수영을 되게 잘 못하기 때문에 해초에 이렇게 몸을 감싸고 살거든요. 꼬리를 이용해서. 근데 지금 해초에 감쌌어요? 사람의 벌에 쓰레기에 감쌌어요? 쓰레기 감쌌죠? 이 정도로 지금 해양 생태계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 해마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면 이 해마는요, 여기 지금 임신을 했어요. 이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자, 배가 부른 임신한 사람, 임신한 물고기 해마가 암컷일 것 같아요, 수컷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잘했어요. 수컷이에요, 수컷. 그래서 사람이랑 달라요. 해마는 암컷이 수컷을 고르는데 배가 크고 튼튼한 수컷을 고릅니다. 내 애를 잘 낳아줄 수 있는 수컷이 누굴까? 그래서 나름 덩치가 크고 배가 튼튼한 수컷 해마를 골라서 자기의 난자를 넣어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수컷 안에 있는 정자가 만나서 여기서 이제 알이 나오는 거야. 수컷이 이제 열심히 지키고 나중에 알을 낳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사람이랑 다르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낳아요, 한 번에. 근데 해마 새끼는 수백 마리가 낳아도 대부분 잡혀 먹혀요. 근데 이 해마가 사실은 굉장히 수영을 못 하거든요. 이 지느러미가 너무 약해요. 대부분 물살이 다 떠밀려 갑니다. 그럼 해마는 과연 어떻게 뭘 먹고 살까요? 뭘 사냥하고 살까요? 해초? 아닙니다. 자, 해마는 여러분 이거 뭘까요? 그렇죠, 플랑크톤.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바닷가 가서 이 바닷물 한 방울 떠보세요. 그거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면 이런 애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해수욕장에서 바닷물 한번 마셨다. 그럼 이거 다 먹은 거예요. 보면은 이거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근데 이제 베어 그릴스라는 아저씨가 얘기했죠. 이런 거 먹어도 다 훌륭한 단백질이 돼요. 몸에서 이제 위산에 의해서 녹아내리면서. 선생님, 그럼 저는 바닷물 많이 마시겠습니다. 이런 단백질이 많으니까. 이거 안 먹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소금 때문에 그래요. 바닷물 마시면 안 돼요. 소금물이 굉장히 몸에 안 좋죠. 근데 이런 해마가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 얘는요, 해초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플랑크톤이 지나가다가 방심을 해요. 얘는 그나마 눈치챘는데 얘는 눈치를 못 채요. 그러면은 얘가 해마 같아서 도망가. 얘는 방심하거든요. 얘가 무슨 플랑크톤이야? 해마야, 플랑크톤. 갑자기 도망가거든요. 이미 늦었어요. 야, 이렇게 잡아보고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순간 속도가 총알보다 빠르대요. 자기 입 앞을 지나가는 플랑크톤이 방심했을 때 한 번에 잡아먹는다. 이렇게 도망갈 때 잡아먹습니다. 총알보다 빠르게 슉 잡아먹죠. 자, 그래서 해마는 플랑크톤을 먹는데 이런 우리가 평소에 듣던 봤던 이런 해양동물들 말고도 심해에 굉장히 신기한 생명체도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발광심해어가 있는데 이 바다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신비한 동물이 많아요. 신비한 빛을 만들고 발광을 하는. 그래서 보이죠? 예쁘죠? 이 발광심해어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애예요. 이런 애. 니모를 찾아서 나는데 그러니까 바로 앵글러피쉬 또는 이제 심해아기, 초롱아기라 그래요. 얘는 여기서 불빛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불빛이 나올까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불빛을 만들까? 맞아요, 발광체. 그럼 도대체 어떤 걸 이용해서 발광을 했을까요? 이야, 박수 한번 드릴게요. 자체 물질을 활용해서
발광체를. 자, 이거 일단 아까 첫 번째 맞췄던 우리 친구 상품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선생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사실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자, 이게 지금 심해 살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심해아기 또는 초롱아기라는데 불이 나고 있죠. 이렇게 불을 켜면요, 바닷속은 1000m 이하는 햇빛이 안 들어와서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근데 이를 불을 켜면은 다른 작은 물고기들이 이 주광성 빛에 이끌려서 오면은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얘도 똑같아요. 이 발광세균, 발광 플랑크톤이 바다에 사는 작은 생명체들을 다 플랑크톤이라 그래요. 이 발광 플랑크톤을 안에 키우고 있더라. 야, 되게 신기하죠? 이 발광세균 입장에서는 집이 생겼잖아요. 요즘에 뭐 전세 대란이라서 우리도 집 사기 어려운데 얘네들은 공짜로 집을 얻었어요. 그러면 세균 입장에서도 집이 생겼으니까 좋죠, 안전하고. 근데 심해아기 입장에서도 불을 켜주니까 발광세균이 물고기를 유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오면 이제 한 번에 잡아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랑크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인다. 더 신기한 애가 있습니다. 손전등 물고기라 그래서 얘는요, 손전등을 들고 다녀요. 잘 보세요. 지금 뭔가 눈이 반짝반짝거리죠? 되게 신기하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플래시라이트 피쉬라 그래요. 야, 얘는 되게 빛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눈에서 불이 쫙 이렇게 켜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잡아봤습니다. 잡아봤더니 알고 봤더니 눈에서 빛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눈 아래에 뭔가 손전등 같은 플래시라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뭘까? 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불이 켜질까? 알고 봤더니 다 비슷해요. 얘를 탁 뜯어서 이 내부를 봤더니 똑같이 이 내부에 발광 플랑크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발광 플랑크톤을 적극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불빛을 반짝반짝 만드는 생명체도 있다. 보죠? 눈 아래에서 빛나고 있죠. 자, 그러면 혹시 해리포터 보신 분 있습니까? 다들 보셨죠? 해리포터에서 이런 마법이 있어요. 익스펙토 팩트로눔 하면 파란 색깔 불빛이 팍 켜지면서 이제 마법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익스펙토 팩트로눔을 쓰는 물고기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카디날 피쉬라 그럽니다. 이 물고기는요, 신기하죠? 익스펙토 팩트로눔. 한 번 더. 익스펙토 팩트로눔. 우와, 이건 마법일까요? 과학일까요? 과학이죠. 네. 얘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뭔가 마법 같은 걸 뱉어낼까요? 마법 같은 물질을. 여러분 공짜로 지금 상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손 들고. 네. 발광세균. 박수 한번 드릴게요. 이야. 자, 이런 센스 있는 분이 나가죠. 네. 저는 어려운 문제 안 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맞아요. 여기 있는 친구도 똑같아요. 이 바닷물 속에 있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 패충류라는 작은 플랑크톤을 입에 머금고 있어요. 네, 얘네들 입에 머금고 있을 때는 위협을 못 느껴가지고 불을 안 켜거든요. 근데 이 카디날 피쉬가 천적이 오거나 그럴 때 위험을 느끼면요, 순간 탁 뱉어요. 그럼 이게 물살이 생기면서 이 입안에 살고 있는 카디날 피쉬라는 그 발광 패충류라는 이 작은 플랑크톤이 위협을 느끼면서 불을 켜요. 그러면 이제 놀래서 도망가는 거죠, 천적들이. 잠시 깜짝 퀴즈를 낼게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생명체 누굴까요? 네, 여기요. 맘모스. 맘모스 아닙니다. 더 큰 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맘모스가 좀 일본식 발음이라서 매머드라고 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매머드를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맘모스라 그래요. 네, 너무 잘했습니다. 맘모스 아니고요. 네, 여기 아버님. 역시 해양의 도시 부산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지금 혹시 몇 장 남았나요? 네, 맞습니다. 흰긴 수염고래. 여기 아버님 제가 달려갈게요. 나오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버님한테는. 네, 맞아요. 흰긴 수염고래 또는 대왕고래라고 그래요. 이 흰긴 수염 대왕고래는 얼마나 크냐면 33m가 넘어요. 제일 큰 개체가. 무게만 하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친구 아빠가 3,000명이 모여야 이 고래 한 마리 무게랑 똑같아요. 이야, 엄청 무겁죠? 코끼리 한 50마리가 모여야 이 고래 한 마리 무게래요. 얘가 얼마나 크냐면 이게 심장이에요. 이게 SUV 자동차 크기만 해요. 심장 하나가.
얘가 심장이 너무 크니까 심장 박동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빠를 것 같아요? 느릴 것 같아요? 엄청 느려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여기 가슴에 만져보고 한번 1분 동안 세봐요. 이제 80 bpm이라 그래서 1분에 한 80번 정도 뛰어요. 그래서 비트 퍼 미니. 근데 흰기수염고래는 2번 뛰어요. 1분 동안.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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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두근 이거보다 느려요. 얘가 사냥할 때는 4 bpm까지 올라가요. 그래도 두근 이런 식으로 하겠죠. 워낙 출력이 좋아가지고. 네. 자, 그런데 이 대왕고래는 뭘 먹을까요? 대왕고래. 대왕고래도 지금 한번 얘기해봐요. 그렇죠. 작은 새우랑 플랑크톤. 친구 그래도 상품 하나 받았으니까 이번에 스킵하자, 알겠죠? 맞아요. 작은 새우나 플랑크톤을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먹냐면 한 번에 큰 버스 한 대 분량을 마신 다음에 다시 뱉어내요. 근데 신기하게도 플랑크톤이나 새우들은 걸러져요. 왜? 여기 있는 이 흰기수염고래의 수염, 이름에서 요약됐다시피 이 수염이 필터 역할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수염이라 해서 수염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지금 손톱 한번 만져보세요. 손톱 만지면 되게 딱딱하죠? 흰기수염고래가 딱 우리 손톱이랑 똑같은 케라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맞춰보면 진짜 딱딱해요. 네. 그래서 먹고 이걸로 필터로 걸러서 새우랑 플랑크톤만 다시 빨아들인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다양한 생명체들 플랑크톤을 먹거나 활용하거나 해요, 안 해요? 하죠. 대부분이 플랑크톤을 적극 활용해요. 근데 이 플랑크톤들이 요즘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동물성 플랑크톤이거든요. 얘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봤더니 얘가 요즘엔 이상한 걸 먹고 있대요. 여기 보면 이게 뭘까요? 마이쮸? 코딱지? 아니죠.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록 색깔이 이제 이 형광 물질 태깅한 거거든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얘네들은 이걸 먹으면은 영양분으로 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써요. 근데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소화도 안 되고 그대로 쌓여요. 이런 플랑크톤들한테. 그러면 이런 플랑크톤은 해양 생태계의 가장 사람으로 치면 이제 쌀밥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런 플랑크톤을 모든 동물이 먹고 활용하는데 이 플랑크톤이 지금 미세 플라스틱을 온몸에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이렇게 쓰레기 봉투 같은 걸 물고기가 먹는 거 이런 것들도 정말 위험한데 여기 있는 이 해양 그 바다 거북도 지금 비닐봉투 먹고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데 물고기를 해부해 보면 이런 식으로 조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미 기저에서부터 플랑크톤에서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모두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서 제일 깊은 곳이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해연이었죠. 비티아즈 해연. 이 에베레스트 산 넣어도 2200m로 더 들어가야 돼요. 백두산 하나 더 넣어야 돼요. 근데 이 제일 깊은 곳에 잠수함을 보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심해를 탐사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영상 재생 한번 버튼 눌러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재생 버튼이 이게 지금 11,000m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가 많아요. 막 입이 튀어나온 생명체도 있고 콩벌레 같은 애도 있고요. 그리고 막 몸이 투명한 외계인 같은 생명체도 있어요. 이제 갑각류, 등각류들인데. 근데 이런 신기한 생명체들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점이 뭐냐면 여기에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게 있어요. 사람이 전혀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인데 여기 지금 쓰레기 보이나요? 이 11,000m 깊이에서 이런 사람들이 버린 비닐봉지가 보이고 이 비닐봉지가 분해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이죠? 이거 보이죠? 이거 지금 엘사 올라프 풍선 누가 버렸어요? 이거 캔 깡통 누가 버렸어요? 이거 지금 덤보 문어랑 여기 물고기들 새우들 전부 다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쓰레기 천국이에요. 쓰레기 천국. 정말 신기한 게도 이 친구가 심해 사는 심해 등각류라고 하는 등각류, 심해 등각류. 얘 이름을 과학자들이 지어줬는데 뭐라고 지어줬는지 알아요? 뭔가 플라스틱이라는 단어가 있죠? 왜 플라스티코스라고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거의 맞췄는데 소화는 못 시키고 그냥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뱃속에 이런 플라스틱 조각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대요. 참 마음이 아프죠. 플라스티쿠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 생명체, 얘가 가지고 싶어서 가졌을까요? 이 사람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예요. 플라스티쿠스. 그러나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사실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1차 미세 플라스틱과 2차 미세 플라스틱. 1차는 처음부터 사용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플라스틱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치석 제거용 치약, 그 다음에 각질 제거용 클렌저에 이런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분해해가지고 일부러 넣어놨어요. 그럼 이제 치석이 잘 제거되고 스크럽을 되니까. 근데 이거는 안 그래도 지금 난린데 이런 식으로 인간이 자기 잠깐 각질 좀 뜯어내자고 치석 좀 제거하자고, 이거는 좀 너무했잖아요. 이거 다 금지가 됐어요. 근데 아직 2차 플라스틱이 남아있죠. 2차 미세 플라스틱. 이거는 사람들이 버린 큰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마모되고 그러면서 조각조각 난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모르겠지만 지금 바닷물 한 방울 떠보면요 굉장히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요. 어디를 떠봐도, 심해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 농축이라 그러죠. 이게 분해되면은 플랑크톤이 먹고, 플랑크톤이 먹으면 물고기 먹고, 물고기를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가 결국 몸에 쌓이겠죠. 엑소쌤, 그럼 저는 이거 안 먹으면 되겠네요. 전 앞으로 회 안 먹고요. 저 이제 뭐 찌개 안 먹고요. 동태탕 안 먹고요. 그게 불가능하죠. 우리는 부산 사람이니까. 저도 고향이 부산입니다. 네, 저는 사하구 사상구에 나고 자랐어요. 못 믿겠죠? 저는 그 동궁초등학교라고 엄궁동에서 나고 자고 하단에서 사하구 거기 건국고 하단중 나고 자랐습니다. 대학교를 이제 서울로 가서 이제 서울에 살고 있지만, 그 부산 사람은 먹어야 되잖아요. 회 맞죠? 그래도 끊겠다. 근데 여러분, 수산물은 끊을 수 있어도 물을 끊을 수 있어요? 물 못 끊잖아요. 물 끊으면 우리 죽어요. 넷플릭스에 3체에 나오는 그런 외계 종족은 물 끊어서도 살 수 있거든요. 딱 말라가지고. 근데 우리는 못 끊잖아요. 놀랍게도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꼭 해양동물을 우리가 안 먹어도, 수산물 안 먹어도 여기 있는 바다에 있는 것들이 증발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같이 올라가요. 얘네들이 결국 육지에서 비가 되어 떨어지는데 이게 다 지하수로 들어가요. 근데 이 지하수에서 이 상수원에서 치수원에서 물을 걸러가지고 필터로 아무리 걸러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 안 걸러진대요. 놀랍게도 우리가 마시는 맥주나 물이나 여기 지금은 이제 우유도 어디를 음식에도 다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있대요. 과학자들이 지금 계속 전수조사를 하는데 편의점에 있는 생수 있잖아요. 거기에 전부 다 미세 플라스틱 다 있대요. 대부분이 93%. 많은 곳에서는 몇만 개, 몇십만 개가 검출되고 있대요. 쌤, 그럼 이거 플라스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 플라스틱 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떠오는 그 상태에서 지하수에서 플라스틱이 있고 그게 안 걸러지고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조사를 해보면 사람 대변에서 모두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대요. 그래서 유럽이든 일본이든 러시아이든 어느 국적의 사람들이든 조사사 전원에서 대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되고 있다.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 신용카드 한 장 꺼내 보시면 딱 그 한 장을 먹어요. 일주일에 한 장씩. 평균적으로 5g씩 먹고 있대요. 플라스틱을. 알게 모르게. 자, 그래서 이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 만들어 놓은 지구를 우리가 결국 그대로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선생님, 그럼 저는 이제 플라스틱 안 써야 되겠다. 종이컵만 쓸게요. 최근에 이런 종이컵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요. 5조개에서 2조개가 나오고 있대요. 한번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5조개, 그냥 미지근한 물을 부었을 때는 2조개 정도가 용출되고 있대요. 왜? 이런 종이가 그냥 종이 같아요? 아니에요. 전부 다 플라스틱 코팅했어요. 안쪽에. 안 하면 금방 젖어 버리거든요. 구멍이 뚫리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플라스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 떠다니는 공기 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되게 많대요.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연구한 결과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속 플라스틱을 마시고 있어요. 실내는 더 많고 바깥쪽에도 있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100만 개씩 이렇게 1년에 100만 개씩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 그래요. 중국 연구진이 최근에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래서 이런 파도 물방울에서 나오는 거, 대류를 통해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런 타이어 분진 등등 폐기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떠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몸에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어요. 네덜란드 연구진이 사람을 피를 다 뽑아서 해봤더니 우리 피 속에 지금 플라스틱이 둥둥 떠다니고 있대요. 그리고 최근에 디지스트에서 2차 미세 플라스틱이 뇌에 염증을 유발한다는 이런 독성 연구 결과도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정답은 없어요. 지금 정답은. 그래도 나름 열심히 일선에서 연구하는 우리 한국의 과학자분들 그리고 국제 연구진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블랙홀처럼 쓰레기통처럼 바다에도 쓰레기통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씨빈이라는 블랙홀 같은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바다 쓰레기 수거하는 이런 쓰레기통을 만들기도 했고요. 원리도 되게 간단해요. 이런 해안가 근처에서 펌프를 연결해 가지고 음압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쓰레기는 들어오고 바닷물은 다시 빠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모아주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치수원에서도 이제는 이게 평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독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됐기 때문에 빨리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또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이런 물속에 녹아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검출할 수 있는 이런 연구 결과도 발표를 했고, 특히 요즘엔 또 인공지능이 대세죠. 인공지능이 잠재적 패턴이라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봤을 때 얘는 바푸대기 같은데 플라스틱 같은데 헷갈리죠. 근데 인공지능은 정확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대요. 딥러닝을 통해서. 자, 뿐만 아니라 단순히 찾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없애야 되죠. 정말 놀랍게도 여기 있는 밀웜이요, 플라스틱을 주면요 먹을 게 없으면 이걸 먹는데요. 그래서 딱 하루만 지나면 이 많던 이 스티로폼 플라스틱이 다 사라져요. 이거 되게 신기하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밀웜 뱃속에 플라스틱을 분해해주는 효소를 분비하는 미생물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었대요. 이거 대박이다. 그럼 미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생명체를 많이 만들면 되겠네.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처지에서도 이런 골치커리 폐플라스틱을 미생물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들을 굉장히 많이 번식시켜서 플라스틱 쓰레기장에 이런 걸 좀 많이 좀 배양을 시켜보자,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런 미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분해하면은 먹고 똥을 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간 대사산물 똥들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고부가 가치의 물질들이래요. 대표적으로 슈도모나스 푸티타라는 미생물은요, 플라스틱을 잘 먹고 싼 똥이 대사산물이 수술용 봉합사로 쓰이는 굉장히 비싼 봉합사로 쓰일 수 있고요. 또 고품질 난로 원료로 쓰이는 베타 케토아디페이라는 물질도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과학 기술 덕분에 점점 플라스틱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다시 업사이클링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해양 생태계가 굉장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1차 소비자가 이 플랑크톤이란 말이죠. 이 플랑크톤의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유전자를 넣어주면 얘가 이제 효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저 플라스틱을 빠르게 분해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연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국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제는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비누를 또 만들 수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사람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1등인 거 아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거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누의 민족 되겠죠. 우리가 정말 밤에 다들 시켜 먹잖아요. 그거 전부 다 플라스틱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한국 과학자분들이 연구한 기술인데, 태양 빛만을 이용해서 폐플라스틱에서 수소를 얻는다. 이 수소라는 녀석이 친환경 연료거든요. 수소는 태우면요 매연이 안 발생해요. 탄소가 안 발생해요. 수소는 태우면 잘 타는데 산소랑 만나서 수소 산소 만나면 뭡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이 되죠. 그래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친환경 연료로 쓰일 수 있는데 그 연료의 재료가 바로 플라스틱이 될 수 있다. 전환율이 98%래요. 대단하죠. 그래서 네이처 매테리얼즈에 연구 논문을 낸 결과도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그리고 이런 것도 개발되고 있어요.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거는 이제 플라스틱과 비슷한 소재인데 이제 PLA, 바이오 디그레이딩 프로세스. 처음에는 플라스틱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생분해가 되는 이런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플라스틱이나 비닐, 시럽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닐 거고, 땅 팠더니 뭐
탄소나 아니면 규소라던가 이런 것처럼 나오는 건 아닐 테고 과학자들이 만든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얻은 원유 있죠, 기름에서 얻었어요. 에틸렌이나 포름알데히드를 촉매 반응을 통해서 플라스틱을 얻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얻었다는 거는 이 과정을 거꾸로 돌리면은 기름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여기 소리를 좀 켜줄 수 있을까요 혹시? 폐비닐을 잘게 잘라 기계에 넣어주면 4,500도로 가열된 반응기에서 열분해가 일어납니다. 기름에서 비닐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셈인데 기체로 변한 기름을 식히면 중진류와 경진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폐비닐이나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열분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일부 정유 석유화학 공정에 열분해유를 원료로 투입하기 시작했고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열분해유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을 취득하며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엔 석유가 나오지 않지만 석유를 만들 수 있다.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사람의 인력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외로 생산을 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대요. 열분해유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사실 이런 과학 기술이요, 당연히 뭔가 눈부시고 멋진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전 세계에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 플라스틱을 다 소화시킬 만큼의 기술력이 되진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우리는 그런 플라스틱으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텀블러. 근데 이 텀블러도요 1년이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 사면요 최소한 4, 5년 써야 돼요. 텀블러도 있고 또 뭐 에코백, 그 다음에 손수건 쓰기, 그리고 이면지 활용, 뭐 정말 많죠. 근데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딱 두 가지만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배민 시켜 먹을 때, 쿠팡이츠 시켜 먹을 때, 요교 시켜 먹을 때 그거 체크 한번 하면은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 플라스틱 일회용 숟가락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먹고 버리면 그게 얼마나 쓰레기로 많이 쌓이는지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그 한 번의 선택이 그 티핑 포인트를 우리가 늦출 수 있거든요. 그렇게 늦추면 결국 과학 기술이 상용화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다시 이런 살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배달 음식 안 시켜 먹고 시켜 먹더라도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활용하기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것도 귀찮다. 그럼 하나만 지켜주세요. 옷 덜 입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단 티셔츠 한 벌 있잖아요. 한 벌. 이 한 벌을 만드는데 물이 2,700리터가 써요. 딱 이 한 벌 만드는데, 면티 하나 만드는데. 그리고 얘를요 세탁하잖아요. 그럼 미세 플라스틱이 70만 개가 방출되고 버리면은 분해시 10여 개가 발생해요. 이 의류 산업 때문에 물이요 800조 리터가 쓰인대요 1년에.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1억 7,500만 톤이 방출이 돼요 1년에. 쓰레기는 9,200만 톤이 발생되고 놀랍게도 미세 플라스틱 오염 비중의 35%가 의류입니다. 의류. 수질 오염 비중도 20%고요. 탄소 배출량도 10%를 넘어요. 지금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비행기랑 배에서 나오는 이 온실가스보다 옷 만드는데 나오는 온실가스가 더 많대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있죠.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계절 바뀔 때 옷 정리할 때 내가 이런 거 샀었나? 이런 옷 많잖아요. 그리고 한번 입어보고 버린 옷도 많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제가 빨가벗고 다니라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뭐 한 3번 4번 바꿔 입을 거 한 벌 정도로 다니고 그렇게 내가 지금 입는 옷을 한 절반 정도로 줄이더라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원래 세상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옷만이라도 조금 아껴 입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최대한 이런 티핑 포인트를 늦출 수 있다. 그 늦춘 시간만큼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이런 플라스틱 해양 오염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지구를 망친 건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학기술만 의존해도 안 되고 또 우리한테 또 책임 전가를 해도 안 돼요. 모두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네, 강연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끝난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한 7분, 8분 정도 퀴즈를 준비했어요. 여기도 상품이 있어요, 상품이.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그 요청드렸던 여기 스마트폰으로 여기 그 QR 코드 좀 클릭할 수 있을까요? 네, 그 클릭하면 확대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접속이 돼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만 되면 다 접속되거든요. 그래서 상품이 푸짐하게 지금 10명한테 준다고 하니까 대부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열심히 집중한 분들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들어올 때 자기 이름으로 들어와 주세요. 네. QR 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카훗 검색해서 핀 번호 적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제가 30초 더 드릴게요. 강낭콩님, 네, 성함이 독특하시군요. 제임스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망원경 제임스의 망원경인데. 네, 빅토리아님 반갑고요. 자, 이제 다 들어왔나요? 자, 10초 더 드릴게요. 10초. 자,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정답을 맞춰도 같은 점수를 못 받아요. 먼저 누른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누른다고 했다가 틀린 오답을 하면 점수가 많이 깎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빠르게 누르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제 10, 9, 8, 7, 6, 5, 4, 3, 2, 1.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 눌러주세요. 잠시만요. 동물 사전 퀴즈의 복사 이거 맞는지 모르겠다. 잠시만요. 정답이 퀴즈가 맞는지 모르겠네.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네. 자, 흉내 문어는 변신을 잘해요. 어떻게 변신을 잘할까요? 자, 이건 제가 말씀드렸는데. 착시 아니고요. 책소를 만들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다음 한번 가볼게요. 네. 야, 바로 순위가 나오죠. 이원정님 지금 1등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 문제가 해마는 누가 새끼를 낳을까요? 해마는 누가 새끼를 낳을까요? 1번 수컷, 2번 암컷, 3번 안 낳는다, 4번 수컷 암컷 번갈아 낳는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컷이죠. 네. 자, 다음 문제. 김규태님 올라왔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가짜 낚싯대를 이용해서 먹이를 사냥하는 해양동물. 제가 이거 초반에 알려드렸죠. 상어, 고래, 거북이, 신뱅이. 오케이. 바로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순위 한번 봅시다. 이원정님 누구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원정님.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다음 문제.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생명체. 아까 어르신께서 정답을 맞췄죠. 1 땡. 모두가 정답이 나왔으면 참 좋을 텐데 일단 흰긴수 정답입니다. 자, 다음. 자, 순위가 바뀌었을까요? 와, 압도적 이원정님, 그 다음에 이상배님 올라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자, 탑 10까지 상품 드립니다. 해마 대왕고래의 공통점은 뭐였죠? 엄청 큰 생물이다. 플랑크톤을 사냥해서 먹는다. 가장 오래 사는 생명체다. 체온이 낮다. 엄청 큰 생물. 해마가 크진 않죠. 자, 전원 정답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자, 다음. 자, 이상배님 올라오셨습니다. 바로 다음 갈게요. 네. 자, 이제 5문제 남았습니다.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된 심해 등강류의 이름은? 티라노사우루스, 스파르타쿠스, 코크다스, 플라스티쿠스. 자, 정답 뭘까요? 티라노사우루스 누굽니까 도대체? 자, 바로 다음 갈게요. 순위가 좀 바뀌었네요. 자, 다음. 자, 우리는 일주일에 플라스틱 얼만큼 섭취하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카드 지갑에 자, 코딱지만큼 신용카드 한 장 안 먹는다. 고기 한 근 분량. 이거는 진짜 다 맞춰야 된다.
이번에도 자 다음 갈게요. 네. 등수가 자 다음 그대로네요. 자 이제 세 문제 남았습니다. 해양 생태계에 있는 해양 동물들이 모두 죽어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해저 화산 폭발, 사람들이 버린 미세 플라스틱, 대지진 발생, 외계인 침략. 자 이건 너무 쉽죠? 드디어 다 나왔다. 박수 한번 줄게요 다 같이. 이야 이번에 다 맞췄습니다. 자 다음 다음. 오케이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나온 과학 기술이 아닌 것은입니다.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 개발, 플라스틱을 분해해서 수저 연료 없기, 생분해서 플라스틱 개발, 플라스틱에 발암 물질 넣기. 이번에도 생분해서 플라스틱 누가 했네요. 자 다음 문제.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 마지막 문제 배점 2점입니다. 배점 2점. 이번에 역전할 수 있어요. 자 라스트. 해양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다. 벌거벗고 다닌다. 옷을 아껴 입는다. 재활용을 하지 않는다. 자 가장 효율적인 방법. 와 박수 한번 줄게요. 이번에 전원 정답. 네 다음 눌러주세요. 네 지금 시상대 한번 봅시다. 자 3등은 도희님 한 박수 한번 드릴게요. 도희님 축하드립니다. 2등은 이상배님 박수 한번 드릴게요. 이상배님. 그 다음에 마지막 1등은 신진우님 축하드립니다. 신진우님 손 한번 들어볼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금 1등, 2등, 3등 말고 4등부터 10등까지는 제가 이따가 명단을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기 명단을 제가 공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 끝나고 나서 제가 공개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저는 과학을 대중들에게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이었고요. 대중들 또는 주변에 혹시 자녀분들 초등학생 자녀분들 있으면 엑소쌤 제가 과학 이야기 들려주고 있으니까 인터넷 구글한 사이트에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옷 아껴 입으시고 우리 해양 생태계를 지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